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 집값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대표님. 자, 이제 지난 6월, 9월 먼저 집값 잡기 위해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았는데 이제 아직도 뭐 서울하고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잘 안 잡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패키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또 거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한꺼번에 패키지로 네, 묶어서.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뭐 세금을 활용을 해서 집값을 안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주택 가격이 좀 잡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왔던 6.27 대책의 그 수요책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적응을 했고 또 9월 7일 날 나왔던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결국 청사진 제시만 했는데 그 청사진이 굉장히 좀 흐릿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 대책에서도 LH가 주도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 오히려 공공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 중심으로 나오니까 결국 민간에 나오는 물량들의 희소성을 더 키우고 프리미엄을 더 키웠다라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집값 잡기 위해서 뭐 부동산 패키지를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책으로 본다라면은 결국은 나와 있는 세금 예. 빨간색으로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보유세를 강화를 할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는 결국 법을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이 일정한 그 의지를 갖고 한다라면은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한 90% 정도 이상 됐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60%까지 낮췄는데 이 부분을 한 80%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건드릴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또 대출에 대한 한도 축소,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의 이런 부분들 강화, 그래서 돈줄을 좀 죄겠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줄을 죄다 보면은 전세 시장으로 수요들이 많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전세 대출이라든지 또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DSR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지역적인 규제들을 할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데 이번에 그 9.7 대책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들이 국토부 장관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정이 안 된 지역들, 뭐 마포라든지 성동 쪽에 막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그 투기 지역이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면서 좀 어떤 열기를 식히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취득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 한도들이 축소가 되고 세금에 대한 그 뭐 어떤 부담은 늘리게 되면서 세금적인 부분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규제 지역들은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마포나 성동 또 분당이라든지 과천 같은 경우도 지정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패키지에 대한 그 대책들이 언급이 되고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더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심리를 조금 더 자극을 시키고 또 선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9.7 대책처럼 나오지 않고 6.27 대책처럼 갑자기 이제 갑자기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기습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나오기 전에 좀 선점을 해야 되겠다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서울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그런 흐름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송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네. 집값 잡겠다고 지금 집값 올리려고 올리는 대책입니까? 집값 잡겠다는 대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값 올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 언제 내놓을지 모르고 네. 그냥 확
꽉 하면서 내놓겠다. 그 전에 미리 선점하겠다. 네. 집값 올릴 정책이니까. 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는데 네. 왜 집을 못 사서 안달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사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규제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집을 하나 더 사면은 세금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 대출이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집을 그 막차가 떠나기 전에 타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하신 것처럼 그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게 된다라면 집값이 잡혀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신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정권이 해왔던 정책들이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런 실험적인 그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항상 역으로 갔던 그런 경험들이 시장에서 쌓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데 예. 뭐 지금까지 잡혀왔냐. 그 엄청난 학습 효과. 예, 그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 안 기다린다. 차라리 그런 규제 들어오기 전에 미리 먼저 사버리겠다 하면서 수요 쏠림새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서울인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서울만 0.27% 정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인천 경기 대비했을 때는 한 몇 배가 지금 높게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패키지 중에서도 이제 세금 부분을 갖다가 네. 이제 중점적으로 빨간 칠을 해서 설명하셨잖아요. 네. 보유세를 갖다 좀 높일 수 있다. 네. 자, 집안 이룬 거라고는 예를 들어서 네.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제 은퇴할 무렵에 보니까 네. 집 한 채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 근데 서울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네. 집값이 엄청 올라서 그거 하나 먹고 이제 네. 아우 나는 노후 대책 마련됐어. 네. 어디 가면 그걸로 자랑해요. 내가 뭐 네. 벌어둔 돈은 없지만 내가 어디 아파트가 있어. 네. 이러고 있는데 보유세가 빵빵 때려져요. 네. 돈 나올 때는 이제 없고. 네. 그러니까 보유세 이렇게 하면은 세금 무서워서 그러면 매물을 내놓고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진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유에 대한 세금들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했을 때 낮은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0.15% 정도가 실효세율로 되어 있는데 유럽이 한 0.4 정도 되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평균에 대해서 못 미친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유에 대한 이 부담감들이 높아지면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는 높긴 한데 샀을 때의 기준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10억에 사고 100억으로 돼도 10억 기준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0억짜리가 100억 되어 있으면 100억 기준으로 100억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버리는 네, 게. 그러니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을 매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좀 이렇게 그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하고 싶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숙성된 이런 그 시장 환경으로 보고 또 말씀하신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매각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그걸 괜히 팔았나라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내는 세금보다 올라가는 집값의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뭐 보유세가 올라가야 되는 것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양도라든지 거래세가 낮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나마나 뭐 세금 보유세 올리면 저거 뭡니까? 자기 집이라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세 놓고 있으면은 요즘 어지간하면 월세인데 네. 아니면 반전세고 네. 또 월세 올리겠지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뭐 조세정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문제 자체는 지금 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드려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 거래에 대한 세금을 과감하게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문제로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숫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뭐 한 50억짜리 집을 팔고 나면 한 10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머지는 집을 몇 채 사가지고 임대소득을 받아서 월세로 한다라면은 이분들도 좀 매각하고 나서
뭐 노후도 좀 그 대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집 여러 채 사면은 죄악시 하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집 팔고 나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뭐 집값 잡기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임대주택들이 안 나와주다 보니까 전세라든지 월세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8% 정도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한 90% 이상은 민간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다가 또 그 뒤에는 또 뺏겠다 그랬다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2025년에 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한 3만 6천 가구 정도 됐던 그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4년은 2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혜택들을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15년에 3만 6천 가구에서 2천 가구라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 시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아파트 시장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뭐 규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은 그 도로를 한 20m 정도 폭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들도 한 12m 정도 접도를 하게 된다라면 그 오피스텔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30세대 이상 정도 되면은 그 심의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이 부분도 한 50세대 정도로 완화를 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뭐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비아파트를 그 공급할 수 있는 환경들은 계속적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결국 정책적으로 어쩔 때는 다주택자가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장에 인센티브를 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주택자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특히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 사업을 하는 너희들은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을 하는 굉장히 좀 문제를 갖는 그런 그 사업자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참여를 안 하고 이거 뭐 집 사고 하는 것보다 그냥 똘똘한 한 채 그냥 하나 사가지고 그 뭐 좋은 아파트 해가지고 뭐 실거주 요건 채우고 그 다음에 이사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인허가에 대한 그 리스크도 줄이고 뭐 AI도 도입을 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판을 깔아주면 뭐 합니까? 결국은 그게 참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글쎄. 뭐 선수들 등에다가 벌써 뭐 어떤 뭐 투기꾼이라는 번호표를 그냥 등에다 붙여버리고 선수로 뛰라고 하다 보니까 선수 뭐 운동장에서 뛸 뭐 재미가 안 나는 거죠. 네. 참. 네. 아니 근데 이게 신통기획이 이게 그거 신속통합기획 네. 줄임말 아닙니까? 네. 서울시에서 이거 신통기획 2.0 네. 정비기간도 단축하겠다. 뭐 한강벨트 19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하는데 아니 뭐 몇만 가구 몇십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수년 동안 들어왔는데 실제 공급되고 있습니까? 서울에. 그 지금 굉장히 뭐 공급되기는 어려운 그 지금 한 3개 구역 정도만 공급이 되고 지정은 계속적으로 하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방향은 제시는 하고 있는데 방향 제시는 늘 하는데 네,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31만 가구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31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1년? 네, 이게 31년까지 그 31만 가구 뭐 숫자를 이렇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31년까지 31만 네, 가구. 이 착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게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신통기획이다, 뭐 모아타운이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매표에 가까운 그런 정책 아니냐라는 얘기 하거든요. 이게 이제 31년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자체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얘기로 해석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물량인지 아닌지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은 지금 한강벨트 중심으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강남구하고 송파구, 서초구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뭐 한 6, 7만 가구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 그리고 양천구 이 지역에서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택 가격 안정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하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저 지역 중심으로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측면에서는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문제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한 31만 가구 중에서 뭐 한 20만 가구 정도 가까운 곳들이 저 한강벨트에서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도 뭐 이제 또 정치적인 또 대립이 있어서 그런지 또 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성과가 또 없다라고 또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강벨트 넓게도 칠해놨대요. 저 바깥 저 강북 저 위쪽하고 강남 저 아래쪽에서 한강이 보입니까? 뭐 한강이라도 보여야 한강벨트지. 그렇긴 하네요. 아래쪽에 양재차이나 보일까? 근데 뭐 저런 데서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에 있는 것보다 하단 쪽에 있는 데서 공급될 가능성이 그렇겠죠. 뭐 실질적으로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물량들이 나온다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낮춰주고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 정도는 해줬기 때문에 이게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또는 향후에 뭐 국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긴 하겠지만 좀 규제 쪽은 완화하겠다는 방향 쪽으로 양쪽 다 좀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